오늘 영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의 내란 재판, 계엄 당일 밤 회의, 출국 금지 지시, 간부 질책, 그리고 사직, 이거 우리 채널 주제가 맞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잠깐 생각해보세요. 법이 가장 잘 지켜져야 할 사람이 법정에 서 있습니다. 역설적이지 않으신가요? 법무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나라, 계엄 포고령의 위헌 소지를 검토하자는 말이 회의실에서 그냥 묻혀버린 나라,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 간부가 오히려 질책을 받는 나라, 이게 단순히 정치적 사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무언가가 흔들리는 신호일까요? 여러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돈을 넣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국의 제도는 믿을 수 있다는 신뢰, 환율이 아니고 금리가 아니고 삼성전자 주가가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 깔린 것은 언제나 이 나라의 법과 시스템은 예측 가능하게 작동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판이 경제 채널의 주제가 됩니다.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신호를 읽고 있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경제적 함의가 뭔지를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가장 조용한 위기는 언제나 별일 아니겠지라는 말과 함께 시작됩니다. 증인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회의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포고령에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박 전 장관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대로 회의가 종료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이 어떤 자리인지 아시죠? 국가의 법률 집행 최고 책임자입니다. 검찰을 지휘하고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총괄합니다.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침묵은 아무것도 모를 때의 침묵이 아닙니다. 알고도 말하지 않을 때의 침묵입니다. 경제학에서 의사결정 리스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정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설계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투자자들이 기업에 돈을 넣을 때 그 기업의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지배구조란 이런 겁니다. 누군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제대로 처리되는 시스템, 반론이 기록되고 검토되고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구조, 그게 없으면 그 조직은 언제든 한 사람의 판단 착오로 무너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국가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 자리에서 법적 검토 요청이 무시됐다는 증언.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장이 읽는 신호는 명확합니다. 첫째,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정책 결정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의문. 둘째, 법률 전문가들이 내부에서 제동을 걸어도 그게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면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와도 그 내부 과정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불신. 셋째,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이 불신이 쌓이면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 컨트리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갑니다.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란 무엇인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투자자들이 어떤 나라에 투자할 때 이 나라에 투자하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감안해 요구하는 추가 수익률입니다. 위험하다고 판단할수록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죠. 그 말은 그 나라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한다는 뜻이고, 결국 기업 비용이 올라가고 투자가 줄고 경제 성장이 둔화됩니다.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제도적 불확실성이 높아졌을 때 이 나라들의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나요? 폭등했습니다.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통화가 급락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그 나라들과 다릅니다. 경제 기반이 훨씬 탄탄하죠. 하지만 시장은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재료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사건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의사결정 시스템의 문제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보는 건 패턴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내부 제동 장치가 작동했는가, 아니면 묵살됐는가.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리스크 프리미엄은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올라갑니다. 숫자가 아직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시장이 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사결정 리스크보다 시장을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의 독립성 문제. 증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은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이 국회에서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국회에 알린 간부는 나중에 야당과 결탁했느냐는 질책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죄냐 무죄냐, 정치적 판단은 잠깐 옆에 두겠습니다. 순수하게 공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만 보겠습니다.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했더니
불이익을 받았다. 이 한 문장이 공무원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무원 조직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법적 중립성입니다.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공무원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살아있을 때 정권이 바뀌어도 행정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만약 법에 따라 행동했는데 질책을 받는다는 경험이 조직 내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들은 학습합니다. 법보다 위의 눈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학습이 조직 문화로 굳어지면 법적 중립성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제도적 침식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의 사건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반복된 사례들이 조직 내 행동 패턴을 바꾸고 그것이 제도의 실질적 작동 방식을 변형시키는 거죠. 이게 왜 경제 문제냐고요? 규제와 세금, 허가와 계약,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만나는 모든 공공행정은 공무원들의 손을 거칩니다. 그 공무원들이 법대로 하는 것과 윗사람 눈치 보는 것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나라에서 비즈니스 환경이 예측 가능한가라는 문제로 직결됩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 지수 CPI, 세계경제포럼의 법치주의 지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평가할 때 참고하는 이 모든 지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에 따라 중립적으로 행동하는가를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지표들에서 줄곧 상위권을 유지해왔습니다. 그게 한국 시장이 이머징 마켓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수준의 투자 신뢰도를 받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신뢰는 쌓는데 20년, 무너지는데 20분이 걸립니다. 물론 한 번의 증언, 한 번의 사건이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추세를 봅니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해서 나타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용히 포지션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뉴스에 크게 나오지도 않고 별다른 언급도 없이. 하지만 그게 쌓이면 외국인 자금의 순유출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주식시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원화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조업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공무원이 질책을 받고 사직했다는 것. 이 한 장면이 조직 내 권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시장 안정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탄핵기각, 직무복귀, 간부 질책, 그리고 사직. 이 4개의 단어를 경제학자의 눈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어떤 모양인가가 앞으로 이 조직이 어떻게 굴러갈지를 말해줍니다. 박 전 장관이 탄핵기각 후 직무에 복귀한 뒤 국회에 출국금지 사실을 알린 간부를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간부는 사직했습니다. 여기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조직 내부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입니다. 조직 심리학에는 심리적 안정감 사이컬라지컬 세이프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이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상태입니다.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에서 최고 성과, 팀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심리적 안정감이었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죠. 반대로 심리적 안정감이 없는 조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성원들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문제를 발견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상급자의 결정에 의문을 품어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조직은 내부의 오류를 스스로 교정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일반 기업에서 발생하면 실적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때 경제적 파장은 훨씬 더 큽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행정부, 나아가 사법 시스템 전체가 이 침묵의 문화에 물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정책 변동성의 문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정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갑자기 바뀌는 상황을 극도로 꺼립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이기 때문입니다. 조직 내 핵심 인재들이 갑자기 사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책의 연속성이 훼손됩니다. 새로운 사람은 기존의 맥락을 모릅니다. 진행 중인 정책들이 표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 공백을 불확실성으로 읽습니다. 일본을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200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동안 일본 정치는 수없이 많은 수상 교체와 정책 변동을 겪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일본 장기 불황의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합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니 기업들이 장기 투자를 꺼렸고
가게는 소비 대신 저축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그 경로를 밟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들이 하나씩 닮아가고 있다는 건 조용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한 번의 인사 변동이 경제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패턴이 반복될 때 시장은 조용히 학습합니다. 또 하나 짚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탄핵 기각 이후 복귀라는 상황 자체가 만들어내는 권위의 이중성 문제입니다. 탄핵을 당했다가 돌아온 지도자, 조직 내 구성원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따라야 하나, 아직 신뢰해야 하나. 이 모호함이 조직 내 의사결정의 속도와 질을 떨어뜨립니다. 기업 경영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돌아왔을 때 초기에 조직 내 혼란이 상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잡스는 그 혼란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극복했지만 모든 복귀가 그런 결말을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공공기관에서의 복귀는 더 복잡합니다. 기업은 성과로 판단받지만 공공기관은 정당성 러지터머시로 판단받기 때문입니다. 정당성이 흔들린 상태에서의 복귀는 조직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시장이 묻는 단 하나의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한국이 어떤 답을 내놓느냐가 왜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남을 겁니다. 한국의 법과 제도는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일관되게 작동하는가? 국제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볼 때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유죄냐 무죄냐가 아닙니다. 재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질문. 이 나라의 시스템은 압력을 받았을 때도 제 기능을 하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 한국 시장에는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제도 선진국으로서의 신뢰 프리미엄. 실제로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논의를 할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제도적 투명성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지면 그 프리미엄이 할인으로 바뀝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살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는 것 기억하시죠? 한국 기업들이 비슷한 실적을 내도 다른 나라 기업보다 낮은 주가를 받는 현상. 이게 단순히 지배구조 문제만은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제도 신뢰가 포함된 복합적인 할인율입니다. 그리고 그 할인율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이탈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워낙 탄탄하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현재만을 보지 않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가격을 매깁니다. 그리고 제도 리스크는 단기보다 중장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들이 5년, 10년짜리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그 나라의 제도적 안정성을 반드시 감안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폭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뇌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재판의 결과 자체가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만약 재판이 정치적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법적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면 그것 자체가 한국의 사법 시스템은 작동한다는 시그널이 됩니다. 반대로 어떤 방향으로든 정치적으로 기울었다는 인상을 주면 그것은 반대 신호가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재판은 한국의 제도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다 법정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시장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경제 뉴스를 볼 때 우리는 숫자에 집중합니다. 환율, 금리, 코스피 지수. 하지만 그 숫자들은 결국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집합입니다. 신뢰는 천천히 쌓이고 한번 금이 가면 복구하는데 훨씬 오래 걸립니다. 법정에서 무슨 판결이 나오든 시장은 이미 자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판단이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도록 제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